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재테크하기 힘들지 않냐고 주식보다 더 이율이 높은 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한사코 거절했는데 자신의 거래 계좌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500 벌었다고, 그리고 안전한 게 자기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기가 이자를 제 통장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자기 밑으로 계좌 하나를 터서 수수료를 받고 저는 계좌에서 발행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둘 다 일석이조의 상황이라고. 저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답답한 마음에 500을 줬는데 이후 몇 주는 이자를 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루 더 기다리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기다려라 식으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까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처럼 정말 피해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면 일단 그 친구 연락 끊어라 이런 제안을 한 거에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자, 약간 방식이 다단계 형식인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MC님처럼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이 다 하지. 왜 나누냐. 누가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맞아요. 다니겠어요. 네. 이제 이런 사기의 수법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데 사실상 돈 앞에서는 누구나 눈이 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한 발짝 뛰어서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런 거에 왜 당하나 하지만 사실 굉장히 교묘하고 또 실제로 돈이 뭐 따박따박 몇 달간 입금되는 걸 보고 나면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은행법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추후 출자금 전액이나 뭐 초과하는 현금 지급 같은 걸 약정하고 지금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사례로서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그 투자금의 일부를 이제 하위 판매원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일부분 이자로 지급함으로써 뭔가 더 유인책을 갖고 또 유인하고 있고 어떤 불법적인 다단계 구조의 하나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연자는 이제 몇 주 정도 이득을 보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게 불안해서 원금 상환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금 상환이 가능할까요? 임 변호사님이 너무 다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네. 전형적인 사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사기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원래 처음에 애초에 사기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기망의 행위를 할 때 애초부터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아예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경찰서에서 구속을 하거나 경찰서에 잡아가기 때문에 대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투자해라. 투자냐 대여냐, 이제 계약서를 쓸 때도 투자냐 대여냐 이 두 가지의 형식을 취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형태로 가면 유사수신 행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로 가는 거고, 교묘하네요, 진짜. 대여로 가면 이제 또 뭐 유사수신 행위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사기는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기가 안 되려면 이자가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노하우들이 쌓여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500만 원을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면 거기에 이자를 계속 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자라는 거는 대여에서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유사수신 행위로 가고, 대여라는 것은 이자가 없으면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대여라는 것에 이자가 발생시키는 이유는 사기로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거고요. 주식 네.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원금 상환 요구한 부분은 진짜 원금 줄 거였으면 이자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아이고, 그렇군요. 투자를 하라. 이게 지금 실상은 투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사실상 대여 형식상으로는 대여를 취하고 있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주다가 한 두세 달 줘요.
경찰서 기준도 사실 이거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3번이에요. 아, 세 그러니까 번? 이자가 2-3번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그걸 사기죄로 입건을 하지 않는 걸 악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나 이자 줬다. 실제로 갚을 거다. 왜냐면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사로 사건이 빠지니까 형사 사건으로 안 가고 민사 사건으로 빠지니까 2-3번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주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편취해서 나중에 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자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가 밀리는 것도 이자의 지연손해금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꼭 그 어떤 원물 자체가 뭐 비트코인이냐 주식이냐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실제 대여금 사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이게 그냥 투자 사기라고 한다면 원금은 못 받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뭐 더 이상 보이스피싱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법망을 정말 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왜냐하면 사기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구치소에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고급 노하우가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다단계 형태는 하위에 있는 그런 요원들에게도 전부 다 이런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니 이런 노하우를 정말 켜켜이 쌓을 정성을 좀 다른데 좋은 일에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만약에 원금 상환 요구 시에 비트코인 하락세일 경우에는 하락한 만큼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죠. 그 네. 뭐 원칙상으로 법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게 투자를 한 거면 투자는 원금 보장이 없어요, 원래. 투자 자체는 원금 보장이 없으니까 뭐 원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하락을 하든 안 하든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원금 보장한 상품을 팔면은 그것도 또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키코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보여지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대여 형태면 그리고 사기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되거나 대여 형태가 되면 이제 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빼고 나머지 형태일 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 청구를 하는데 청구해서 승소 판결 받아도 돈 추심이 안 되겠죠. 강제 집행이 안 되겠죠. 그런 형태일 겁니다. 네, 사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이분이 좀 불안한 마음에 500만 원 맡긴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다수가 사기라는 말이 많았대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다 항의를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제 최 변호사님이 이 사기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막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거든요. 두 분 뭐죠 오늘? 케미가 좋네요. 근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업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말 허구에 불과하거나 또 워낙 이 수법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 업체가 없죠. 사실상 해외에 뭐 주소를 두고 있다거나 오히려 또 나쁘게도 이걸 악용해서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게 글로벌한 업체인 것처럼 대표도 뭐 외국인 이름이 나와 있고 뭐 본사도 뭐 싱가포르에 있다, 홍콩에 있다, 또 뭐 분사무소도 뭐 어느 나라에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요즘 꽤 유명한 그 비트코인 업체의 경우에도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등 뭐 굉장히 안전한 업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뭐 이런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정말 허구에 불과한 그런 업체였던 그런 케이스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뭔가 소송을 해서 뭐 사기가 됐든 민사적으로 대여금이 됐든 소송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이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해서 돈을 받아오시는 게 중요할 텐데 실제로 비트코인 업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허구에 불과하고 외국에 있거나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런 경우에 그래도 최대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뭔가 어떤 개인, 뭐 대표라든가 누군지 그 특정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계약서 같은 거를 쓰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소송이 되게 되거든요. 이번 사연 같은 걸 한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구분은 정확히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친구분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고 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분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냥 자기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하셔서 친구분을 뭔가 그 사기로 이 부분은 뭔가 뭐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뭐 주장을 해보실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제 이 친구분께서 계좌를 직접 자기 본인 그 친구분 계좌로 받았고 뭐 어디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네. 뭐 본사에 입금한 내역도 없다. 뭐 이런 부분 주장하셔서 뭐 한번 손해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낮은 금리로 재테크할 맛 안 나는 요즘 정말 큰 이율에 혹해서 영혼까지 끌어올린 영끌이라든지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꼼꼼히 투자한 뒤에 또 꼼꼼히 알아본 뒤에 안전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